손익계산서의 항목에 대한 것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회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장해 두셨다가 계속 두고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재무상태표에 관한 내용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새벽의 한재무 대표님입니다. 재무상태표상에서 좀 고려하실 거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로 자산에 대한 항목을 말씀을 나눌게요. 일단 자산에서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항목을 좀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잔액이 재무상태표상에 많이 남아있다는 건 아직 못 받은 돈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준보다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이 많은 경우에는 부실채권 여부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부실채권이 많다 하면은 약간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직 부실채권 여부를 검토하는 기업은 현재까지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게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경제자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파트인데, 가지급금과 인출금 항목이 이제 자산에서 많이 좀 두드러지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가지급금이나 인출금 계정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냥 없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 항목이 없으신 게 가장 좋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인출금 계정 당연히 있으면은 거의 심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회사의 이익보다 개인적으로 출금한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인출금이 좀 발생을 하는데, 가지급금이나 인출금 이 두 가지 사항도 전부 다 12월 30일 결산기 이전에 다 해결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결산기가 이미 지났다 그러면은 이 가지급금이나 인출금이 실제 가지급금이나 인출금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경우에 따라 이제 실제 저격증명을 받지 않고 매입하고 자금 이체를 한 사업용도로 지출한 금액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이나 아니면 자산 항목으로 처리를 해서 가지급금이나 인출금을 최대한 다 없애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특허권이나 개발비 등에 대한 자산 항목인데요. 특허권이나 개발비 같은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외주비라든지 이런 지출 내역이 있으면은 해당 항목을 개발비나 특허권 같은 자산으로 처리를 하셔야 영업이익 비용 처리가 덜 돼서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고려하셔가지고 세무대리인이나 담당자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놓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사업주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혹시 이런 부분들에 투자 가치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혹시 자산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판단을 좀 해주셔서 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은 좀 반영을 해달라 요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회계기준상 그리고 세법상 약간 논쟁거리가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지출이 진짜 자산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쨌든 그 세무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잘 이행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영업권 같은 무형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영업권을 평가해서 무형자산을 계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조금 인정받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지만, 법인 대표자나 법인에 대한 임원 같은 핵심 인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무형이치 비재무적인 가치를 자산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자산도 어쨌든 자산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무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계상하실 수 있으면 계상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업권에 대한 평가, 특히 이제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할 때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인정받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 있는데, 법인 전환 이후에 법인에 재직 중인 대표자와 핵심 인원들이 자기 개인 보유의 영업권을 평가를 해가지고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재무상태표상의 부채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일단 부채 항목에서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미지급금이나 미지급 비용, 외상매입금에 대한 항목인데요. 말 그대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에 대응되는 항목으로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 있다는 뜻이에요. 미지급금 항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무적인 부채 항목인데, 만약에 12월 급여가 1월에 나가는 경우에는 지금 한 달치 급여에 대한 미지급 항목이 많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간 너무 디테일하고 실무적인 부분이지만, 가능하면은 12월 급여는 12월 말일까지 지급하시는 게 미지급 항목이나 미지급 비용이나 외상매입금 항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회계는 발생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단 12월에 줘야 되는 급여가 발생하면은 근로자에 대한 부채가 생깁니다. 12월까지 일을 했으면 급여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1월까지 주게 되면은 결산기가 12월 31일이니까 12월 31일 기점에는 직원들한테 줘야 될 급여 채무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그걸 못 처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월 기속 급여를 다음 달에 주기로 했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땡겨서 자금 여력이 있으시다면은 12월 말까지는 그래도 처리를 해주시는 게 미지급이나 미지급 비용, 외상매입금 항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인데요.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은 말 그대로 대출이나 일반 개인한테 차용하거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인데, 단기와 장기 차이는 결산일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느냐 도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단기와 장기로 나뉩니다. 그런데 단기 차입금의 경우에는 유동 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단기 차입금이 만기가 1년 이상 더 남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바로 장기 차입금으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가끔 장기 차입금에도 불구하고 단기 차입금으로 돌려서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유동 비율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반 개인 간의 차용을 통해서 차입금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처리할 수 있다면 상환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가수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수금에 대한 얘기는 사실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수금이 뭐냐? 가수금은 법인에 입금되는 돈이 있는데 그 입금된 내역의 행방을 모를 경우에 가계정으로 쓰는 항목을 가수금이라고 하고요. 대다수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가수금의 의미는 법인 대표자나 주주가 회사에 개인 자금을 넣어서 법인을 운영할 때 그 입금액을 보고 가수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통상 가수금은 가지입금이랑 상계를 많이 하는데, 가지입금과 가수금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고요. 가수금이 좀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 이 경우에는 사실 크게 세무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가수금은 부채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수금이 너무 많게 되면 부채 비율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결산기나 아니면 정책 자금을 안 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수금을 어떻게든 상환을 하시거나, 자금 여력이 있으면 상환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상환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가수금을 출자 전환하셔가지고 자본 항목으로 편입시키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시게 되면은 자본은 늘어나고 부채는 줄어들기 때문에 부채 비율에 굉장히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수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책자금 실행하시기 가능하면은 출자 전환 하셔가지고 자본금을 편입시키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바고요. 가수금이 많이 남아있으면은 세무서에서 매출이라고 좀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셔가지고 결산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자본 항목입니다. 많이 지루하시죠? 자본 항목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자본금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자본금은 바로 액면가액으로 표시되는 액면가액 발행실수를 곱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술보증기금 쪽에서는 뭐 자본금에 딱히 제한을 두지는 않는데요. 가능하면 5천만 원 이상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정책자금 보증금액이 3억 원 초과하시는 경우에는 1억 원 정도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하시는 걸 권장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얼마나 대출을 받는지에 따라서 자본금도 증자를 미리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어. 그때는 말씀드렸다시피 가수금을 출자 전환해가지고 자본금을 편입시키는 방법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 꼭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익잉여금 혹은 결손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누적된 이익을 말하고요, 결손금은 기업의 누적된 손실을 말합니다.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 항목을 깎아먹거든요. 근데 이 자본금을 다 깎아먹는 걸 전액 자본잠식이라고 합니다. 전액 자본잠식이 되는 경우는 심사가 거절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금의 액수와 자본금 액수를 판단하셔가지고 심사 거절되지 않게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본금 자체를 높이는 증자의 방식이 있을 거고요, 결손금을 줄이는 감자의 방식이 있을 거고, 아니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결산을 하셔서 최대한 자본잠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콘텐츠를 이렇게 딱딱하게 짜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알려드리고 싶은 항목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이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실무적인 부분과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잘 찝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결산 제대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검토를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관리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기장료 15만원, 20만원 받아가지고 이게 꼼꼼하게 관리가 어렵긴 하거든요. 그 대신 대표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쓰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그쪽에서도 좀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알아서 세무사 사무실이 다 해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대표님들께서 꼭 신경 쓰셔야 된다. 이제 3월이니까 법인 결산 시즌 아닙니까? 그때 대표님께서 좀 더 유리할 수 있도록 대표님들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한재무 세무사였고요. 만약에 정책자금 관련해서 좀 융자나 이런 부분들에서 궁금하신 부분, 그리고 도와드릴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